자, 교재 200쪽까지 왔습니다. 예치제도다 하여 아주 독특한 단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썩 출제는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예치제도 독특한 단원입니다. 자, 이 예치제도를 설명하려면 거래가 불안한 것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목이 정확하게 법조문은 이렇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목이 길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 이를 우리 교재는 예치제도다 이렇게 했는데, 자, 법조문에 있는 계약금 등 할 때 계약금 말고 뭐가 또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표준말로 읽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환하는 채무다 해서 잔금이 들어가고 있음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런 제목이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흘러들으면 여러분들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렇게 붙어야 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영어로는 에스콜로우 제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 세 가지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제도다. 법조문을 보면서 체크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거래는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럼 거래가 불안하다는 걸 느껴야 이게 이해가 되니까 지금부터 그림에서 왜 거래가 불안하냐를 볼 거니까 따라 그리지 마시고 봅니다.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겠죠.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자, 이 갑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이죠. 이 사람은 뭐 가지고 있을까요? 매수자는 돈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자기 물건 가지고 있고 돈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계약을 딱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에 사겠다 팔겠다, 이를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 계약이 딱 체결되면 보나마나 이렇게 안 갑니까?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잔금 1억이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자, 그리고 매수자는 시간 약속만 되면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잔금 1억을 딱딱딱 갖다 주러 갑니다. 가는데 갑은 이 사람에게 돈은 받으면서 자기 물건을 병이라는 타인에게 다시 매매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를 우리는 이중 매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나요? 자, 나는 돈을 잘 갖다 주는데 이 사람이 저 물건을 다시 팔아 먹으면 어떡할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물론 한번 계약했던 물건을 또 팔면은 형사적 범죄로서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처벌은 받는데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물건을 저쪽으로 권리를 넘긴다라는 데 문제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 불안하죠? 갑한테 가서 야,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된다 이렇게 한 번쯤은 이야기하겠지. 그러면 갑이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겠죠. 그런데 계약금, 중도금 갈 때마다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웃기고, 자꾸 이야기하면 갑이 짜증나겠죠. 나를 못 믿으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럼 차라리 계약을 하지를 말지. 계약해놓고는 와가지고는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돼요.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는 말도 못하고 돈 갖다 줘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매수자는 불안하다는 위치를 좀 이해하셨다면, 매도인, 돈을 받는 사람은 안 불안할까요? 돈을 받는 사람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을이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합의 4억까지 지급했죠. 이제 잔금만 지급하고 계약을 받으면 끝나는데 집에 큰 사정이 생겨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을이, 그죠? 진짜로,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갑에게 가서 야, 지금까지 5억 중에 4억은 내가 잘 지급했잖아. 그래서 큰 사정이 생겨서 1억을 지급 못하니까 당신이 등기부터 먼저 넘겨주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1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등기부터 넘겨주시오 이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면 넘겨준다, 안 넘겨준다? 아, 또 고개 살려살려 늘고 싶어지죠. 그래,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는 여러분 사정이지만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럼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안 넘겨준다 그러지만 안 넘겨줘서 해결이 절대로 안 돼요. 넘겨주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4억을 줬기 때문에 그 4억 포기할까요? 4억 포기 못하지. 그 다음 이분은 그러면 너한테 안 팔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다?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면 벌써 해결이 났을 건데 니 때문에 지금 계약이 이행되고 있잖아, 그죠? 나도 절대로 4억은 못 줘 이래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없는 걸로 하자 해가 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 사람이 그냥 돌려주지도 못하고, 그죠?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계약을 하고 나면 서로가 불안하니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보장하는 제도.
다른 말로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제도, 영어로는 에스클로 제도라고 한다까지 연결이 됐으면, 자, 좀 이따 법조문을 보고 짚어주겠지만 어떻게 안전하게 합니까 하니까 매수자는 계약금 1억이죠. 중도금 3억, 잔금 1억을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돈을 바로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자, 맡기니까 이를 예치 명의자라 하겠죠.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법조문에 1. 개공사 이름으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들 이름으로 이 대금을 금융기관 또는 중개협회가 공제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신탁업자 등에게 맡겨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다 들어오면 여기서 등기도 넘겨줌으로써 이 갑하고 을은 5억에 팔겠다 사겠다만 결정하면 나머지를 다 이행을 해주는 제도, 이를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 썩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썩 안 들죠. 그래서 이 제도가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맡기는 일이 있다 없다? 없지.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를 지금 만드는 지가 도입된 지가 20년이 됐어요. 지금 우리 단원에서. 그래서 20년이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이 교육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한 5년쯤 있으면 예치를 하여야 한다.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이제 이런 걸 걸 수 있겠죠. 지금은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법조문 봅시다. 교재 201페이지, 거기 교재 상단에 1번에 1번 예치 공고. 자, 1. 개공사는 지금 출발하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 거래 안전에 밑줄 딱 꺼놓고 옆에 영어로는 에스컬로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나와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3개 줄 딱 꺼놓고 계약금 등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고요. 잔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치간에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를 하여야 한다로 시험에 몇 번이나 낸다고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자, 내려가면 큰 2번 제일 밑에 예치 명의자 방금 다 했지만 1.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일 때 개공사 앞에 1번 답니다. 1. 개공사 또는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번 달아놓고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하단 박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제일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비해 놔야 돼.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맡길 수 있다. 은행, 동그라미. 우체국 예금에 따른 끝에 채신관서, 동그라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동그라미. 4번에 신탁업자, 동그라미.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5번에 둘째 줄에 전문회사를 에스컬로 업자라고 한다니까요. 전문회사, 동그라미. 그리고 6번. 중개사법 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협회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자, 거기까지 해놓고 주목합니다.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것, 이 대금을 누구 이름으로 맡기느냐? 개공사 이름으로만 맡길 수 있다 하면 X.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도 있다라는 걸 보셨죠. 자,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제일 어려운데, 지금 동그라미 했는 것 이렇게 암기합니다. 개공사 이름으로 되니까 개, 공, 은, 신체를 보전해라. 이렇게 하면 개념을 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어떻게 암기한다? 개, 공, 은, 신체를 보전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개념이 잡혔을 거고, 자, 그때 공이 뭘까요? 그 공제사업자 체크하셨어요? 공제사업자, 은행은 은행, 신은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 저는 전문회사예요. 암기하시겠습니까? 자, 누구 이름으로 맡길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개, 공, 은, 신체를 보전한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출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소공사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문제 들어온다고요. X죠. 소공사 없죠. 관할 법원 이름으로도 법원 이름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잖아. 이런 것들이 틀리게 주르륵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부분 어떻게 해결한다? 개, 공, 은, 신체를 보전한다 라고 해서 전체 단원을 딱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가볍게 갑니다. 202페이지 제일 상단에 3번 예치기관, 방금 풀겠지만 예치를 할 수 있는 기관 1. 금융기관, 동그라미.
이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자 동그라미 협회라 그랬어요. 바로 밑에 신탁업자 등이 있다. 신탁업자 등까지 해서 5글자를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여기잖아요. 자, 누구 이름으로 맡긴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자가 협회예요, 협회. 그 다음에 신탁업자 등 이름으로 맡길 수 있다를 동그라미 했습니다. 4번 별표입니다. 개공사 이름으로 예치하는 경우 개공사의 의무 별표인데 이 뜻입니다. 주목해 볼까요? 자, 돈이나 작습니까? 여기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잔금 1억, 5억을 개공사 이름으로 은행에 맡겨놓겠다. 그럼 개공사가 돌고 가버리면 어떡할 건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정하는 자 이름으로 맡겼을 때는 불안하지 않죠? 봐봐요. 공제사업자, 협회, 은행, 국민은행이 이 돈 5억 들고 도망갈 일이 절대로 없죠. 신탁업자, 채식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들 이름으로 했을 때는 관계없는데 개공사 이름으로 맡기면 개공사가 들고 가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개공사 이름으로 맡겼을 때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어떤 의무? 자, 내려가면 1. 예치금에 대해서 관리와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당연한 거죠. 제목에 줄 딱 긋고 중간에 보시고 쭉 내려오면 큰 2번. 예치금에 대해서 직업을 보장하는 의무도 있다. 보장 의무도 밑줄. 그죠? 그 다음 오른쪽 가면 3번. 큰 3번 동의 방법과 실비 등에 대해서 약정을 해야 될 의무도 있다. 약정에 대한 의무까지 줄 거는데 이 말 하는 거예요. 주목합니다. 개공사가 만약에 이름을 맡겼다면 개공사는 이걸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약속만 하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해야 돼. 만약에 가입을 해놓고 사고가 나면 이 보험회사가 책임져 준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여러분이라도 돈을 맡길 수 있겠죠. 그래서 보장보험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런 약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시험에 들어오는 게 5번이에요. 오른쪽 한가운데 5번 별표 개공사의 실비 청구권입니다. 자, 실비 청구권에 동그라미 놓고 여기 보시면 자, 매수자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만약에 개공사 이름으로 맡겼다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돈을 보험에 가입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보험료가 한 80만 원쯤 더 갈 거예요. 그럼 80만 원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그죠? 여러분은 이 취지를 잘 이해해 보면 그러면 이 80만 원이라는 경비는 집 파는 사람, 매도인이 부담한다. 사는 사람, 매수인이 부담한다. 중개수수료 받는 개공사가 부담한다. 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이 경비는 매수자 대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가입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실비는 취득하는 자가 부담한다. 이제 이게 시험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볼까요? 거기 2번, 5번에 2번. 실비의 한도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개공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취득 찾았나요? 이거를 시험에서 뭘로 내고 싶을까요? 이전하는 이렇게 이제 문제를 건다고. 그죠? 그래서 취득 동그라미 딱 하시고 옆에 이전 X 표시하셔야 됩니다. 취득하는 자한테 청구한다. 6번 내려가면 사전 수령입니다. 사전 수령이 밑줄 긋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팔았어 5억에. 그런데 돈이 지금 여기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돈을 다 받고 나면 나중에 등기도 넘겨주면서 그 돈을 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난 집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차피 이 돈을 받아갈 사람이니까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또 해주겠다. 먼저 받아가는 걸 뭐라고 한다? 사전 수령한다. 그죠? 그러면 그냥 돈만 받아가고 나중에 등기를 못 넘겨주면 또 불안해질 거니까 보증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서를 제출하고 그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그때 보증서라는 것은 자기가 찍찍찍찍 만드는 이런 보증서가 아니고 관계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갖다 주고 그 대금을 미리 수령합니다. 자, 6번에 1번. 계약금 등을 예치했다면 매도 임대인 등 줄 걸까요?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줄 딱 꺼놓고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동그라미 합시다. 금융기관 동그라미 보증보험회사 동그라미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보증서의 밑줄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니까 예치명의자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매수인 이렇게 시험에 들어올 거예요. 매수인 하면 틀려요.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줘야 매도인이 하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 그죠? 그 대금을 미리 가져가는데 말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보증서를 딱 제출해 놓고 그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근데 보증서는 누가 발급하죠?
금융기관, 금융기관, 은행 등이겠지.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공신력 있는 보증서를 제출하고 그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까지가 가벼운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필성. 계약 등의 반환 채무는 할 수 있다라는 단어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가면 한다, 안 한다? 안 해. 내가 집을 팔았는데 무슨 돈을 어디 맡긴다더라를 들어본 적이 여러분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임의적인 사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지금 22년째입니다. 2000년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22년이 됐으니까 이제 한 3년쯤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이제 법을 바꿔요. 반드시 예치를 하여서 거래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예치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아마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지금은 임의적인 사항이다를 보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교재 205페이지 이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금지 행위가 들어왔습니다. 상단에 별표 탁 찍으시고 제목만 들어봐도 여러분들은 중요하다는 느낌이 오시죠? 계공사 등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금지 행위라고 합니다.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고 금지 행위 그 제목 옆에다가 부작위 의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부작위는 한문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는데 부작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 그걸 부작위라 그럽니다. 자, 그럼 해야 되는 의무는 자기 의무다 그러겠지. 자, 그래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부작위 의무를 금지행위라 하고 중개사법에서는 금지행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원래 시험에 나올 것도 길이 보입니다. 왜 보이는가 하면 교재 205페이지 법조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상단에 33조 금지행위 1번 계공사 등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계공사 등의 동그라미. 여러분 계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데 계공사 등이 누굴까요? 계공사 등은 중개업을 하는 자예요. 1. 계공사 2. 소공사 3.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를 계공사 등 그래요. 그럼 이 말은 중개업을 하는 자들은 전부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거를 시험에서 계공사만의 금지 행위다. 그러다 가면 X예요. 계공사 등 체크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 1번부터 몇 번까지 쫙 내려오면 9번까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번부터 9번을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묶어놔요. 아, 이것들은 계공사가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중간 하단 2번 보시면 이번에는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기 누구든지에도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금지 행위는 원래는요 중개업을 하는 자들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하나 더 도입됐어. 누구든지도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가 밑에 몇 개? 5개가 도입이 된 거예요. 5개도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게 금지 행위는 계공사 등에게만 적용한다. 문제에 들어가면 무조건 X예요. 지금 보셨죠? 1. 계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가 있고 2번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도 있다. 여기까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간단한 문제. 금지 행위는 계공사 등에게만 적용한다. 시험에 놓으면 X 잡아냈죠? 1, 2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 이 금지 행위는 100%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오는 것들이 다 분석이 돼 있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제목하고 형벌을 아십니까? 이걸 제일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마다 금지 행위는 제목하고 형벌이 눈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금지 행위 출발합니다. 여러분 교재 206페이지 2번에 1번. 자, 거짓 내용 하는 말 찾았나요? 자, 출제 껐습니다. 그리고 제목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거짓 내용에 해당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문이고 제목이 길죠. 자, 이 긴 내용에 대해서 핵심 단어 거짓된 은행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에서는 거짓된 은행 딱 들어오면 바로 옆에다가 적기를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을 눈에 맞추셔야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라고요. 자, 거짓된 은행 딱 보면 얼마? 1년에 1,000만 원. 제목하고 형벌을 기억합니다. 오른쪽 갑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2번 초과 중개수수 출제 컸습니까? 사례 정려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품에 동그라미 놓고
금품만 보면 옆에다가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그 1년에 1,000이죠. 자, 지금 여러분한테 뭐를 요구하는가 하면 제목하고 형벌을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줄만 자꾸 긋고 펼기만 하는 게 아니죠. 중간에 체크할 거예요. 넘어가면 세 번째 금지 행위. 한 장 더 넘기셔야 되네요. 210페이지 세 번째가 보이는데, 자, 3번 교재 넘겨놓으셨죠. 금지 행위 묻습니다. 첫 번째 금지 행위가 뭐? 거짓된 은행 얼마? 1년에 1,000. 두 번째, 초과 금품, 금품에 동원하셨죠? 얼마? 1년에 1,000. 체크하셔야 돼요. 중간중간 계속 물을 거예요. 암기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210페이지 세 번째 금지 행위입니다. 상단의 제목,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으로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 매매를 업, 동그라미 놓고 자동으로 옆에 얼마? 1년에 1,000. 제목하고 형벌을 눈에 맞추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211페이지, 아니다. 210페이지 제일 밑에 네 번째 금지 행위. 줄자 긋습니까? 무등록업자와 악의의 협력 행위고, 악의 줄 거 놓고 악의가 무슨 뜻이죠? 알면서 하는 것을 악의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다른 말로 모르고 하는 거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거 악의의 금지 행위로서 줄 것입니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옆에다가 협조행위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협조행위 적어놓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자, 오른쪽 2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상단에 5번 거짓 금지 정서를 매매업을 중개하는데 줄 것입니까?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교환. 일단 정서 동그라미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앞으로 정서만 딱 보이면 옆에다가 적기를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이다. 그래서 형벌이 꽁충 뛰죠. 얼마?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을 메모해 놓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놓고 주목합니다. 책 보지 마시고. 금지 행위 첫 번째 뭐였죠? 거짓된 은행 1년에 1,000. 두 번째, 초과 금품 수수 1년에 1,000. 세 번째,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에 1,000. 네 번째, 무등록업자와 악의의 협조 행위. 협조 적었습니까? 1년에 1,000.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앉아가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거죠. 자, 그래서 1년에 1,000이 4개. 그 다음 지금 했는 건 뭐? 정서 등을 거래하다가 걸리면 3년에 3,000. 여기까지 체크한 겁니다. 계속 물을 거예요. 신경 써서 체크해야 된단 말입니다. 넘어가서 여섯 번째 금지 행위. 교재 212쪽에 있습니다. 자, 212쪽에 제일 상단 6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방대리에서 줄 걸까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직접 거래 동그라미. 그리고 쌍방 대리도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단어만 보이면 저절로 얼마를 적어야 되죠?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을 기록합니다. 또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알고 계실까 봐 넘어갑니다. 214페이지 일곱 번째 금지 행위. 자, 줄 것입니까? 투기 조장이다 해서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투기 조장 행위 동그라미 놓고 밑에 얼마? 3년에 3,000. 제목하고 형벌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여덟 번째 거래 질서 교란 행위 해놓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시세 동그라미 만 보면 옆에다가 3년에 3,000만 원 적으셔야 됩니다. 시세. 자, 9번입니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역시 줄 곳이 있습니까? 단체를 구성하여 일단 단체에 동그라미 놓고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체만 보면
옆에다가 얼마? 3년에 3천. 자, 이 9가지가 개공사 등에 대한 검증이에요. 워낙 중요하니까 당연히 암기표에 들어가 있죠. 자, 교재를 보셔도 되고 암기표 암기해야 되니까 암기표 11번입니다. 자, 암기표 11번 개공사 등의 금지 행위라는 게 지금 표가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체크했던 것들이 이거였습니다. 개공사 등의 금지 행위는 앞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을 지금 줄 것이었어요. 그 금 매매 협조 이렇게 암기합니다. 왜? 그 금이 큰 돈이잖아요. 그 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법니다. 그 다음 정서를 직접 거래 동간에 한 것들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거나 지금 도입되기를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얼마? 3년에 3천에 지금 줄을 딱 거신 거예요. 자, 이게 암기가 되어야 그다음부터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암기부터 합니다. 자, 금지행위,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것. 제목이 뭐죠?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 자, 이 제목이 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가 아까 책할 때 뭐였죠? 거짓된 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거짓된 은행하다가 적발되면 얼마? 1년에 1,000 이렇게 가는데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내년에 길도 안 나는데 야, 이거 길 나면 대박이다. 지금 사라. 이렇게 거래하는 것을 거짓된 은행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된 은행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1년에 1,000이에요. 금이 뭐였죠?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뭐를 초과하면 안 되죠?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1년에 1,000이에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초과 금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하면 1년에 1,000 이렇게 하면 그래야 문제는 쉽게 되는 거예요. 법조문대로 내기 때문에. 이 법조문은 지금 공부하시는 분은 약간 낯설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볼 거니까 조문으로 나오면 다 찾아갑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안 이럴까요? 이달 말까지 아파트를 비켜줘야 돼. 기한이 다 돼가지고. 그죠? 그럼 이달 말에 비켜주고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애들 학교도 다니고 하는데 지금 집을 못 구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저 김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더니만 그 개공사가 내 마음에 딱 드는 집을 구해줬어요. 고맙겠다? 안 고맙겠다? 상식적으로 고맙겠죠?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고맙다는 표시로 법정 보수와 함께 동향화 1점을 선물로 제시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들어오면 그건 뭐다? 초과 금품 1년에 1,000 이렇게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사례 문제예요. 그래서 법정 보수 외에 초과해서 동향화 1점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양화는 될까요? 서양화도 안 되고 어쨌든 초과하여 금품이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현장에서 많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죠? 수수료가 200인데 300 주시오 하고 받는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데 고맙다고 100만 원 더 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받다가 걸리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시험 칠 때 딱 잡아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현장에 나가시거든. 동향화 1점 주면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얼른 받아야 되지. 그죠? 그럼 속으로는 1년 면회 가는데 이 생각 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 금지 행위는 전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여기 거짓된 은행도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영업은 당연하잖아요. 이게 1억짜리인데 야 지금 내 1억에 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거 2억짜리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을 하고는 근데 너는 1억 5천에 사면 된다. 이렇게 영업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금지 행위는 잘 들어보면요. 다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시험 칠 때까지는 하면 안 되고 시험 끝나고 난 뒤에는 하지 말라는 것도 자꾸 해야 돼. 돈 되기 때문에. 거짓된 은행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 계약이 지금 초과 금품 받아야 될까 안 받아가? 얼른 받아야 돼. 뺏어도 와야 되는데 지금. 그죠? 주는 것도 안 받아가도 되겠나 지금. 그죠? 뺏어도 와야 되는데.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3번 매매 아까 책 하셨는데 매매가 뭐였죠? 매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매업이 이런 거겠죠? 어떤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왔는데 경호사가 딱 보니까 아파트가 너무 좋아. 그죠? 멀리 갈 것도 없다. 내가 살게. 자기가 딱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하니까 내 거 사세요. 파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뭐라 그런다?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왜 이런 매매업을 금지시킬까요? 상식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만약에 비싸게만 자꾸 사가지고 싸게 계속 이렇게 팔면은요, 좀 이따 국회의원 나가도 돼요, 그 사람. 그죠? 그렇게 할 일이 없다는 걸 전제하에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개공사가 그럼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하면 뭐를 샀다 팔았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사람은 중개와 매매업을 지금 구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과목이 뭐다? 공인 중개사법이잖아. 중개하라는 법이지 공인 매매법이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을 중개를 잘해주고 수수료를 받아라는 법이지 샀다 팔았다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매매와 중개라는 개념을 좀 익히셔야 돼요. 1년 이상 공부하고도 그 중개가 뭐 매매가 뭐 다 비슷하게 막 이래 막 보이는가 봐. 그죠? 보이거든.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매매업을 금지한다. 중개업을 금지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죠? 샀다 팔았다를 금지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다가 급매물, 괜찮은 물건이 들어오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얼른 사야 된다. 그죠? 사가지고 얼마 붙여서 파는 게 수수료 받는 것보다 훨씬 낫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하지만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래서 돈 되는 건 다 막아놨어요. 매매업을 금지한다. 자, 그러면 경사도 이렇잖아. 밑 교재 판례도 있지만 자기도 집을 하나 필요하니까 사야 될 때도 있을 거고 내 집을 팔 때도 있어야 되지. 내가 중개업을 한다고 그러면 아파트 하나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내 집을 사고 싶으면 다른 개공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개공사가 개공사하고 거래하는 건 금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야기는 판례는 그래 나오지만 참 웃기는 현상이죠. 내가 집 파는데 내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데 어이 김 사장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해야 돼. 그럼 그 김 사장이 알았어. 그런데 알았어 하면서 속으로 자기가 중개업을 하면서 내보고 지금 막 뭐 어디 아프나 이 생각 안 하겠어요, 사실은. 그죠? 뭔가 말이 좀 안 맞잖아, 이게. 근데 판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시험 칠 때는 그렇게 따라가셔야 돼요. 개공사가 개공사하고 거래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라고. 그죠? 매매업을 금지. 내가 아파트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럼 김 사장 우리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의뢰해서 거래해야 된다고. 수수료 정식으로 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판례예요, 판례. 개공사가 개공사하고 거래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지만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를 금지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 옆에다가 시험에 임대업을 금지한다 하면 여러분 X 이 정도는 찾아야 되잖아요. 매매업이라고 제목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지? 교환업을 금지한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제목을 잡아야 돼요.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 이렇게 가잖아, 지금. 그죠? 제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협조는 아까 뭐였었죠?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를 악의적이라고 그랬어요. 알면서 협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이에요. 이것도 현장에 많이 일어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밖에 나가면 무등록업자가 있어요. 그 우리말로 무허가업자인데 그 사람은 원래 무등록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중개업자, 중개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이 위반도 잘하는 거예요. 수수료 500 받았고 1,000만 원도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수수료 500 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받았다. 무슨 현상? 잘하는 현상이잖아. 그죠? 능력 없는 사람은 그래 받지도 못해요. 그런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위반도 많이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적발이 떡 됐어.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돼 버렸겠죠. 그럼 취소되면 더 이상 중개업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10억짜리 공장을 하나 거래했다고 쳐봐요. 수수료가 양쪽에 900만 원씩인데 1,800이죠. 자기는 취소됐으니까 중개사무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친구, 동료한테 가서 야, 네가 가서 계약서를 좀 써주면 거기서 수수료 1,800만 나오니까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뭐죠?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해는 항의를 해다 적발되면 얼마다? 1년에 1,000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야 될 이유가 있죠.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전부 금지시킵니다. 자, 일단 시험 치는 수험생은 제목부터 잡으셔야 돼. 금지 행위 하면 첫 번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 제목 잡아놓고 가사를 찾아갑니다. 그 다음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툭인데 정서를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3년에 3,000인데 이 정서를 옛날 소위 여러분들은 딱지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무슨 분양을 받으려면 딱지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 딱지가 정서예요. 그 딱지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자, 그럼 표준말로 정서 한번 봅시다. 그냥 딱지 이런 걸로 시험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교재 211페이지 다시 돌아갑니다. 자, 211페이지 5번에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까?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라 하면 하고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줄 거요. 암기할 필요는 없고 눈으로 봅니다. 주택 청약 예금 정서, 청약 저축 정서, 주택 상환사채, 시군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확인서 등을 말한다. 이것들이 딱지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정서고.
자, 지금 읽었는 것 중에서 여러분 제일 이해하기 좋은 거 주택청약예금 정서라는 말 아세요? 3년 넘으면 1순위다, 2년 넘으면 2순위다. 이런 정서를 사고 팔다가 걸리면 3년에 3천이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정서를 사고 파는데 거기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확인서 등 이런 거죠. 자, 이 동네를 싹 밀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거예요. 그럼 싹 밀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하나 줘야지 철거가 되잖아. 그죠? 그때 그 딱지를 받는다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정서예요.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확인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이런 거 나오죠. 어떤 지역이 개발될 것이다 하면 거기 뭐 벌집을 지어 놓는다 이런 말 혹시 들어봤나요? 벌집이 뭔가 하면 똑같이 생겼는 거 간단하게 그죠? 한 몇 천만 원, 한 천만 원짜리 집을 타닥타닥 지어 놓는 거예요. 이 동네 개발되면 집 한 개당 뭐 받는다? 딱지 받는다고. 그래서 벌집 이런 뉴스가 나와요. 실제 가면 사람 산다 안 산다? 안 살아. 사람 모양은 똑같이 집 사는 모양은 똑같이 해놓고 벌집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양재동이 지금 그죠? 굉장히 커졌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양재동에 꽃시장 하던 변두리였어요. 꽃시장 변두리. 그 양재동에 뭐가 있다? 건물, 꼭 키우는 비닐하우스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개발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철거시켜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비닐 한 개 당당 뭐 아파트 받을 권리를 하나 준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비닐하우스 막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거를 철거하는 게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확인서 이런 거잖아. 지금 그게. 그런 것들을 사고 팔다가 걸리면 3년에 3천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서라는 개념이 소위 딱지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밖에 현장에 나갔을 때 딱지를 거래한다 또는 딱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들으면 여러분들은 아 부동산이 불붙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가? 부동산 불붙었다에 갈로 열고 돈 된다 이 말이 돈 되니까 거래하지. 돈 된다 갈로 열고 하나 더 3년 면회 간다까지 쫙 연결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정서라는 개념을 쫙 이게 주택법에도 똑같아요.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하겠다. 정서. 자 직접이 뭐였죠?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금지합니다. 제목 잡으셔야 됩니다.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에 3천.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은 투기 나오면 자동으로 다 해당되죠. 이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3천인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투기 조장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부동산을 1억에 사라. 앞에 고객한테 그럽니다. 1억에 사면 6개월 뒤에 내가 이걸 1억 5천에 되팔아 주겠다 이럽니다. 그럼 6개월 만에 5천만 원 남기게 해주겠다 지금 이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거 무슨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투기 조장 행위예요. 단기간에 차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것. 이거 적발되면 3년에 3천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그죠? 지금 빨리 이 땅을 1억에 사라. 내가 6개월 뒤에 1억 5천에 되팔아 줄게. 산다 안 산다? 사야지. 믿을 수만 있다면. 그지? 어차피 못 믿을 것 같으면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적발되면 얼마? 1년에 1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그게 투기 조장은 3년에 3천에 해당된다고. 근데 이럴 수 있나요? 내가 지금 1억에 사면 6개월 뒤에 1억 5천에 되팔아 주겠다 하고 계약이 성사되었는데 6개월 아니고 1년이 지나서 8천만 원에 팔렸어. 무슨 뜻이죠? 2천만 원 소원해 놨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래 물으면 아 거짓말을 했구나. 거짓된 은행하면 틀려요. 우리 판례는 차익이 남지 않더라도 투기 조장으로 본다. 이게 시험용이에요. 자, 이 판례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체크해 봅시다. 교재 판례입니다. 거기 그냥 넘기시면 교재 214페이지 관련되는 판례 215쪽 상단에 판례 하나 있습니다. 자, 215페이지 상단에 제목에 줄 것입니다. 미등기 전매의 중개 옆에 전매 차익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말을 보이십니까? 그럼 전매 차익이 남아야만 투기를 하는 기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판례 마지막 밑에서 셋째 줄 읽습니다. 넷째 줄 읽어야 되겠다. 그 판례 밑에서 넷째 줄 갑이 찾았나요? 결과적으로 줄 것입니까?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 하더라도 이 병의 위 전매 중개에는 공인중개사법 33조에 따른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 남지 않아도 무조건 투기 조장이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남아야만 투기 조장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 투기 하면 그 문제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도입되기를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이것도 3년에 3천인데 시세 조작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시세를 어떻게 조작하는가 하면 원래 이 동네 아파트가 5억짜리예요. 그러면 광고를 대라 5억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겠지.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높은 사람 부녀회장님 있어요.
퉁퉁한 부녀회장님이 그죠? 회원들 한 10명을 더 거느리고 아파트 앞에 가면 중개사무소 쫙 있죠? 가서 오늘부터 우리 동네 아파트를 5억 8천 미만으로 광고 내면 이 동네에서 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무슨 부녀회장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5억 8천으로 전부 광고를 올리고 그 대신에 5억 8천에 팔리면 수수료가 원래 300이면 600을 더 주겠어. 이렇게 하는 것을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느낌 오십니까? 이러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3년에 3천이다. 이 말이에요. 시세 조작. 여러분한테는 사례는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법 조문은 암기해놔야 돼. 시세를 조작하면 얼마? 3년에 3천.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이게 5억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실제 거래도 안 해. 두 사람이 계약서를 쓰는데 6억으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자, 6억으로 계약서를 쓰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매매가 6억 이렇게 신고했겠지. 한 일주일쯤 있다가 그 물건을 다른 사람하고는 7억에 또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실제 계약은 안 하고 7억으로 계약하고는 매매 계약서가 7억 하면 또 부동산 거래 신고 7억으로 하겠죠. 3자가 뒤에서 딱 보니까요. 5억짜리가 6억이 됐다가 6억짜리가 7억이 됐다가 막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그죠? 안 되겠다. 7억 5천이라도 사야 되겠다 하고 7억 5천에 계약을 하게 한다고. 그리고는 앞에 있는 두 개는 우리는 중간에 계약이 깨졌다. 취소시킨다고. 그지? 그러면 5억짜리를 얼마로 띄우는 7억 5천으로 띄우는 효과만 있잖아. 그죠? 이런 행위를 뭐라 그런다?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느낌 왔습니까? 적발되면 얼마? 3년에 3천.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많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 대신에 3년 면회 간다. 이 생각 해가면서 해야. 3년 면회하면서.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떴다는 건 아시죠? 그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 뭐 공급이 부족했다, 뭐가 어쨌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정부가 보는 눈은 그런 식으로 시세를 띄워가지고 올렸다라고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벌하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시세를 조작하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시험에 안 물을 수가 없다고 이런 것들을. 그죠? 3년에 3천. 하나 더.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3년에 3천이에요. 자, 단체라는 것은 우리끼리만 거래하자. 이런 거예요. 우리끼리만. 여러분은 그죠?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제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면 동기회가 모이겠죠? 그러면 이제 동기회가 모이면 한 달에 회비를 10,000원씩 내고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정보도 교류하고, 그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친목회라 그러잖아. 그죠? 친목회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지, 친목회가 왜 위반인데, 그죠? 근데 친목이 너무 잘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동기끼리만 공동 중개하자 이런다고. 그래서 우리 동기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다가 걸리면 벌금 500만 원. 이렇게 걸면은 단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 자기들끼리 가격을 조작한다고 이게. 그래서 법으로 못하도록 막아놨다고요.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3년에 3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평촌, 뭐 일산 이런 특정한 지역 이야기 돼서 좀 이상하지만 우리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엄청나게 구분합니다, 거기. 그래서 만약에 그냥 자기들끼리 밥 먹고 친목회로 지나는 건 아무도 죄도 아닌데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면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걸리면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구성을 하면 얼마? 3년에 3천이라는 금지행위입니다. 암기표 있습니다. 자, 암기표도 있고 교재도 있으니까 암기표 11번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자, 1년에 1,000,000원짜리 뭐라고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이에요. 그런데 바로 밑에 이번에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가 도입이 됐다고요. 자,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216페이지. 자, 216페이지 상단 33조 2항의 금지행위 해놓고 1 적용 대상 상단의 첫째 줄 법 33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누구든지는 이런 사람이죠. 매도인도 안 되고 매수인도 안 되고 그죠? 누구라도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가 누구든지예요. 모두 몇 개? 5개가 도입이 되는데 교재 제일 밑에 박스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6페이지 밑에 박스를 보면 5개가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인데 그 5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다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가 SNS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특정 개공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자, 일단 유도 동그라미. 말이 똑같다니까요. 2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공사 등에게만 중개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또 나오잖아. 유도 동그라미.
3번도 같은 말이에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유도 동그라미. 지금 1, 2, 3번이 그죠? 유도만 동그라미 하는 게 내용이 다 같은 말이에요. 아까 했잖아. 특정 가격 이하로. 예를 들어서 이거 5억짜리인데 앞으로 5억 8천 이하로 거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유도하는 행위. 그 다음에 그 유도를 해서 이어지는 게 수수료를 초과해서 준다든지 하는 걸 다 유도하는 행위예요. 4번.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또 방해, 동그라미, 그 유도나 방해나 같은 말이에요. 5번도 마찬가지. 개공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유도 동그라미. 5억짜리를 6억으로 광고해주면 수수료 얼마 더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다 같은 말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는 딱 정해져 있죠.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 5가지. 지금 동그라미 있는 게 유도하거나 방해라는 말이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딱 들어오면 얼마?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의 금지 행위예요. 그 박스고 옆에다가 왼쪽에 적어요. 5개는 다 3년에 3천만 원짜리예요. 유도, 그 사실은 2개로 적었지만 유도가 4개죠. 그리고 방해하는 행위 다 같은 말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입니다. 자, 다시 우리 암기표 한번 더 갑시다. 암기표 계속 지금 반복해서 3번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암기해요. 자, 금지행위 1년 징역 1,000만 원짜리 벌금이 뭐죠?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자, 3년에 3천만 원짜리는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인데 바로 밑에 누구든지라는 것도 도입이 됐다니까요. 누구든지 동그라미 놓고 거기 별표. 유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3년에 3천의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제목하고 형벌을 반드시 눈에 맞추셔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가면 217페이지 이렇게 금지행위가 딱 공부를 하고 나면요 반드시 연결해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217페이지 상단에 3번 제목이 줄 걸까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 그랬죠 지금, 그죠? 방금 이야기했죠. 지금 이 정부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이 전부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렸다. 그래서 이거를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다시 규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뭡니까? 하고 밑에 법 조문이 있는데 여러분 보실 필요도 없지.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유도 방해하는 행위. 요 4가지, 우리 이제 필기로는 4가지죠. 이것을 거래 질서 교란 행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거짓된 은행, 초과 금품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최근에 도입된 요 4부분을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 부르고, 이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신고하는 센터가 도입되었다. 그 단원이다 이 말이에요. 제목만 딱 잡으시고 가볍게 봅니다. 자, 그러면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217페이지 제일 상단에 국토장관은, 일단 거기 동그라미, 국토장관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누가 관리합니까? 국토장관.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박스 밑에 3번. 그때 국토장관은 신고센터 업무를 줄 걸까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바쁘신 분이 계속 저런 것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위탁한대요. 위탁할 수 있다 줄 거 놓고 밑에다가 한국부동산원 그래 적으셔야 돼. 그래서 위탁기관을 뭐라고요? 한국부동산원. 작년부터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감정원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감정원이 부동산원으로 바뀐 거예요. 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내려가면 4번 신고센터의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조문이 흘러가니까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218페이지 제일 상단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18페이지 제일 상단 법조문. 자, 사망의 본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조치를 완료하고, 자, 동그라미 합시다.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지금 뭐 때문에 동그라미 하는가 하면 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신고 행위는 전부 날짜가 10일이에요. 10일. 자, 주목해 보세요. 저 사람이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것을 가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지금 줄 거죠?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조사를 하고는 신고한 사람에게 10일 내로 연락해 줘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감 잡았습니까? 자, 그리고는 하나 더. 밑에 동그라미 6번. 이때 신고센터는 그렇게 연락을 해주고 매월 10일까지 또 10일이 나오잖아 봐요. 그럼 거래질서는 무조건 날짜가 10일하고 노는 거예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과 접수 처리를 누구한테 보고한다? 국토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절차는 그게 다예요. 자, 주목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기 네 가지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유도 방해하는 행위는 거래 질서 교란 행위예요. 저 사람이 뭐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합니다라고 부동산 의원에 가서 신고를 하면 부동산 의원에서는 이거를 어디로 보낸다?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에게 알려서 등록관청이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10일 내로 신고한 사람에게 연락해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모아놨다가 직전 달을 10일까지 어디로? 국토장관에게 보고한다.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날짜는 전부 얼마? 10일. 요래 딱 기억하면 되겠죠. 법조문을 보셨고. 자, 하단에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지금 계속 이걸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봐요. 이 금 매매 협조가 4개가 1년에 1000이잖아요. 여기에 정서를 여기 턱 갖다 걸어놓고 금지행위 중 성격이 다른 것을 이렇게 묻는다고. 딱 읽으면서 문제가 보이죠 벌써. 그죠? 다 1년에 1000인데 하나는 얼마? 3년에 3000이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제목하고 형벌이 눈에 맞아야 된다고. 여기도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는 내용을 4개 걸어놓고 여기 뭐 초가 금품 톡 옵니다. 그러면 금지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것은 바로 보이시죠? 그렇게 문제 내는 게 기본 틀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금지행위는 항상 요 기준으로 수업을 하고 암기표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 설명됐고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교재 221페이지 다음 주 수업입니다. 221쪽에 보니까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 보정 설정 또 중요하죠. 중개를 하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